MBC 김주아 앵커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단순하게 이혼 소송이 아니라 폭행 상해 진단서 4주가 첨부가 돼요. 남편도 그 이후에 쌍방폭행이었다 그러면서 같이 고소를 또 해요.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김주아 씨가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남편이 미국에서 어떤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김주아 씨가 알게 됩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바로 썸씽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많은 걸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지인에게 털어놨거든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것 역력히 느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네, 오늘부터 새롭게 대찬 인생을 진행하게 된 김승현입니다. 안방마님으로 우리 안선영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선영입니다. 제가 평소에 대찬 인생 팬이라서 즐겨봤는데요. 네. 제가 약간 기자님들 울렁증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내노라는 기자님들을 다 모시고 방송하니까 잘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승현 선배님 옆에 있어서 너무 영광이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인생은 아니시죠, 다들. 네. 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지금 끼어들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네. 것 같은데. 누구나 이성 감정을 처음 느끼는 체험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네.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정말로 여자에 대한 떨림과 흥분 때문에 막 이랬던 대상을 네. 몇십 년 지나 오늘 만난 거예요. 저는 아니죠. 아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친구가 네. 그때 요란해갖고 밤에 네. 16살이래요. 16세 소녀의 데뷔 무대라고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와서 네. 아니야. 밤안개가 아니라 안개 속에 정훈이 씨를 본 거예요. 그때 그 데뷔 무대인데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최초로 어떤 여성 앞에서의 떨림 있죠. 그걸 막 느껴갖고 계속 나이 차를 계산해 본 거야. 혹시 나중에라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오가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했는데 처음 마주친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그냥 영감 할머니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앞에 얘기는 굉장히 지금 얼굴이 지금 빨개질 정도로 설레는데 갑자기 왜 영감 할머니를 마음을 맞아서 대찬 인생이 정말 확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말 대차게 씩씩하게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첫 번째로 김주아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성들의 어쩌면 롤 모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 김주아 씨 아닙니까? 최근 그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네. 예. 결혼에서부터 파경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사건의 진실은 뭔지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한 여성지가 김주아 씨의 남편인 강모 씨와 내연녀인 박모 씨 사이에서 올해 1월 딸이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강 씨와 내연녀 박 씨가 LA의 산호제로연을 찾은 시점은 지난해 12월. 당시는 김 씨와 강 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합니다. 강 씨가 산후조리원을 찾아 비용을 직접 결제하며 박 씨를 살뜰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아담한 체구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지닌 미모의 소유자로 40대 초반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을 목격한 사람은 잠시 헤어질 때도 부둥켜 안고 애정 표현이 진해 일반적인 부부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아 측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증거와 진한 애정 표현이 담긴 이메일 등을 이미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2004년 교제 1년 만에 깜짝 결혼을 발표, 2006년 첫 아들에 이어 재작년엔 딸을 출산한 기쁨도 함께했던 이들이기에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김주아 씨는 결혼 소식부터 세간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일이 좀 그간에 있었는지 우리 백현주 기자가 김주아 씨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김주아 씨 부부 사건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 10월 9일에 강 씨하고 김주아 씨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하고 2011년 첫째, 둘째 아이를 또 이제 출산을 하죠. 9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오다가 2013년 9월 23일 결혼 생활 9년 만에 이혼 소송을 또 김주아 씨가 제기를 합니다.
이와 함께 양육자 지정 관련 소송 그리고 사주 진단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상습 폭행을 이유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양측의 각종 소송은 계속 이어졌고요. 2013년 10월 초에는 김주아 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집을 정리하러 온 시어머니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주아 씨가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약 한 달 뒤에 무혐의 결론이 났죠. 2013년 10월 25일 강 씨 역시 김주아 앵커를 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는 보도가 났고요. 경찰 측에서는 남편 강 씨가 김주아 씨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이죠. 2014년 8월 28일 이혼소송 관련 변론 기일이 열린 날 김주아 씨가 남편 강 씨의 혼외자 출산권을 추가 고소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포기대 네, 기자님.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한 3개월 전쯤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004년 7월에 김주아 씨 결혼이 처음 번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주아 씨는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을 아직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하고 2개월 후에 결혼 발표를 하셨죠. 네, 그랬죠. 2004년 9월에 아테네 출장 기간에 결혼 발표가 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주아 씨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게 공식화가 됐고 강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무성했던 게 김주아 씨가 아테네로 출장 간 사이에 결혼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이거 결혼에 간섭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김주아 씨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보면 어머니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일사천리로 끝낼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아 씨의 과거의 그런 행적들 보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머니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까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어머니께 먼저 허락을 구하고 당연히 그런 결혼 수순을 밟았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결혼 전에 김주아 씨와 이제 전 남편분의 첫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시어머니 이 씨로 지금 밝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만나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선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김주아 씨 입장에서는 싫다라고 약간 거절을 했었지만 그렇다면 전도라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까지 시어머니가 나서갖고 가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권맨인 강 씨하고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 이 이야기는 정말 파다하게 퍼져 있죠. 근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독특했던 게 일단 교회를 공략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서 공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김주아 씨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칭찬을 막 하고 그러면 더더욱 남자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와 목사님의 합작품으로 결혼에 이르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경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혼을 결정할 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주위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듣는 편입니까? 여자들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저는 제 소신대로 마이 페이스대로 가는데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너무 정답이 나와 있고. 예. 근데 김주아 아나운서는 평판이 다 들려 온순하고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그런 걸 보면 아마 분명히 목사님이나 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네. 우리 정은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인 스타일은? 아니 뭐 마이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저 마음대로 아시잖아요. 신문에 대문짝만 할게 미혼모 정훈이 아들 낳았어.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획기적이었죠. 네, 화제가 이제 그래서 정은희 저는 씨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숨겼어요. 예. 정훈이 많이 컸어요. 왜냐면 처음에 데뷔할 때, 아까 김갑수 씨 데뷔할 때 정말 애기거든. 16살. 애기가 완전히 이건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고 이봉주 씨하고 둘이서 뭐 저런 애가 어디서 데려왔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순진하고 쑥스러워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뻔뻔하잖아.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그냥 그때 얼른 시인해버렸으니까 스캔들화 안 했지. 그리고 자꾸 부인했었으면 점점 커지지. 논덩이처럼. 맞아요. 어찌됐거나 결혼한 다음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맞아요. 결혼하고 한 2년 후에 등나무였었죠.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 만삭의 몸에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하 앵커가 오늘로 여기 데스크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좋아하는 뉴스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9년의 시간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간혹 하다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야, 결혼 전에도 저렇게 잘 나갔던 여자가 결혼 후에도 저렇게 잘난 남편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이 너무 기뻐했고 둘째 아이를 갖자고 계속 남편이 졸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6년 뒤에 둘째를 낳게 됐고 또 남편이 너무 그 두 아이를 갖게 된 게 너무 기뻐서 육아 관련 서적도 40만 원어치를 한 번에 구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2년에 걸친 육아휴직을 내고요. 정말 아이들한테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저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온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이들한테 잘하고 애들도 굉장히 밝더라고요. 엄청 귀엽고 그래서 어머니로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2년간 육아휴직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왜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만한 앵커를 보지 못한다는 게 또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아이들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아니 앵커인데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실, 김주아 씨가 굉장히 저는 아나운서 중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김주아 씨. 그 김주아 씨가요 뉴스 하면서요 그 카트 넘어가기 전에요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눈 한번 깜빡 감았다가 떠요. 예. 정황은 다 들어맞는데 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막 그때는 그냥 내가 막 여잔데도 어머 여보 너무 매력있지 막 제가 막 내가 여보.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김태현 씨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매력있다 그리고 난 저 여자의 약간 그 중성적인 목소리. 맞아요. 예, 맞아요. 신뢰감 있죠. 맞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조금 전에 그 화면을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신문에 오르내렸을 때 나의 진짜 팬들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었겠구나 하는 거를 전 지금 김주아 씨 지금 그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못해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있대요. 무슨 경마장의 말이라며? 경마장의 말이 2007년인가요? 그 무슨 자서전을 썼는데 네.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은 경마장의 말이다. 배너의 말이라는 거지. 앞만 보고 뛴다는 거지. 이거 무슨 취재거리가 생기면은 집이고 뭐고 뭐 다 집어치고 그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결혼도 하면 그런 것 아니 아니었을까? 아까 김성수 씨가 김주아 앵커 출산휴가 들어가니까 2년이나 못 보게 되다니 해서 애석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틀면 뉴스에 여기저기 여성 앵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인기였을까? 기억 속에 제일 먼저 크게 사랑받은 사람이 신은경 아나운서가 떠올라요. 예. 그리고 백지연 아나운서. 신은경 아나운서는 전통적인 여성상이 좀 강했고 백지연 아나운서는 좀 도도해갖고 선망의 대상처럼 보였는데 김주아 씨 인기의 배경이 뭐였나 이렇게 이건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제 생각인데 뭔가 자기 의견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제 아이 낳으러 좀 쉰다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원숙한 여성 뉴스 진행자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가졌었어요. 여자들한테도 인기 있는 게 끼를 안 부려요. 담담해요. 그럼 다른 시크해요. 분들은 끼를 부리면 어떻게 부립니까? 끼를 부리면 어떻게 부립니까? 저는 좀 끼가 있는데 왜 여자들한테니까 있으면 아주 담백하면서 굉장히 미인인데 평소에도 요물 같지가 않아요. 예쁜데 여자들은 요물을 싫어하거든요. 새누리당이 오늘 의상 되게 요물 같아. 이수경 씨가 뉴스 진행을 했었어야 돼. 오늘 보통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그 후배들 아나운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서로 간의 질투, 시기, 그리고 오늘 내 화장이 어떻게 먹혔네, 속눈썹이 기네, 짧네, 왜 나는 이 의상이야, 이런 식의 신경전이 많은데 김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옷이 자기가 맞는 옷이 없으면 그냥 남자 후배 옷 와이셔츠 같은 것을 빌려서 입고 굉장히 털털하게 화장 같은 것도 그냥 대충 해주세요. 맞아요. 이런 스타일로 굉장히 털털했던 톰보이적인 이렇게 뭔가 자기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결혼 생활보다는 정말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골랐던 게 이제 터지고 말게 되죠. 그 2013년도 이제 그 9월 23일 날 결국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충격을 던져준 것은 단순하게 이혼 소송이 아니라 폭행 상해 진단서 4주가 첨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혼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아 씨가 이런저런 이제 과거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에 결혼 생활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를 은근히 이렇게 내비친 게 조금씩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라면 남편은 뭐 7년 동안 늘 혼자 밥을 먹었으니까 저녁을 그걸 이해해주는 남자들이 흔치 않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고맙죠. 왜 물가가 촉촉히 미안하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전에 결혼했을 때 생각 나시죠? 나죠. 그때 어떠셨어요? 왜 사람들이 안 말렸지? 막 이러면서. 저라면 말렸을 텐데. 농담이에요. 남편도. 결혼할 때 너무 좋으시죠? 거짓말은 못하겠어. 결혼한 부부끼리 흔히 하는 얘기겠다 했는데 저도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몰입을 해서 보니까 혹시 마음에 뭐가 있었나 상처가 말 못할 본심이 다 나오네요. 저희는 못 드러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만 자꾸 취재하면서 접하니까 결심이 안 서요. 저도 다음에 태어나면 시집 안 간다고 그랬어요. 결혼 안 하고 그랬어요. 좋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왜 그때 안 말렸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되게 좀 짠한 거예요. 좀 심리적으로 좀 사실 신경이 저희가 지금 같이 화면을 봤듯이 지금 김주아 씨가 사용하는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가요. 독특하면서도 상당히 영리한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솔직함을 방어 기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많고 자기 통제에 대한 어떤 욕구 그것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내가 이 가정생활을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내 통제 안에 잘 좀 하겠다라는 욕구가 무척 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거기에 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사람은 때로 부정적인 말로 행복한 거 표현하거든요. 남편 미워 죽겠어. 이게 좋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근데 저 김주아 씨 영상에서는 첫째 행복하지 않다는 것, 결혼하는 걸 후회한다는 것 역력히 느껴지는데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고 믿고 또 사셨으면 했던 게 우리의 바람이었는데 김주아 씨하고 그 강 씨, 남편인 강 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김주아 씨가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2007년에 이제 첫째 아이 출산 이후에 남편이 자신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충격을 굉장히 받아가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한 지인들의 말로는 또 이제 남편이 둘째를 갖고 싶다고 계속 그랬었나 봐요. 근데 사이가 약간 벌어지는 와중에도 둘째를 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겠거니 마음의 안정을 시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도날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남편이 좀 소원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 관계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 제일 저도 결혼해보면서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부남인 걸 나한테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서 당장 못 헤어져도 너무 그게 큰 상처가 됐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으니까 이건 거의 사기 결혼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당시에 이제 김주아 씨가 그 강 씨하고 연애를 할 당시에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돌았어요. 왜냐하면 강 씨나 강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좀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교직 생활도 하시고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주아 씨한테도 이 강 씨가 유부남이라는 소식이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 시어머니가 당황했던 나머지 결혼 증명서를 떼다 줬는데 그 결혼 증명서 안에는 결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아예 그 결혼 증명서를 이분이 미혼일 때 떼놨던 걸 갖다 보여줬던가 아니면 정말 그 문서를 위조했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지금 임방글 변호사 나와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우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당연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결혼 증명서를 위조했다든지 위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총각이다라고 해서 보여줬다는 건 너무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사기행위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사기 취소로 해서 결혼을 이제 취소할 수 없지만 종합해봤을 때 이혼하는 데는 그 이혼이 성립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 김주아 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그러한 부분 이혼 사실이나 아니면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김주아 씨는 결혼 시점에 있어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뭐 시어머니가 띄워다 준 부분이나 이 부분은 이제 고규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국내 호적이겠지만 이 결혼하던 시점에서는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됐고 해서 이제 2개월 후에 결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호적 좀 떼갖고 오세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의심이 가거나 그래야지 좀 떼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호적 떼어봤어요, 남편? 떼어볼 걸 그랬네요. 지금 결혼한 지 몇 개월 됐죠? 진짜 10개월에 다르긴 들어요. 굉장히 추격을 받으시는 일단 결혼 당시 언론에 그 신랑감이 금융업에 종사하지만은 뭐 재벌 못지않은 재력가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예, 당시에 그 김주아 씨가 남편이 누가 될까에 대한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김연아 씨 남편이 누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김주아 씨 남편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함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김주아 씨가 결혼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그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을 알기에는 굉장히 외모도 훌륭하고 꽤나 괜찮은 집안의 자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즈음에 제 후배가 김주아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김주아 씨 루머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주아 씨가 사실은 저희 남편이 빚이 있다는 루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직접 물어봤다. 아니 자기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고 하는데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뭐야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이 뭐야? 이렇게 해서 웃고 넘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김주아 씨가 그 남편의 돈보다도 어떤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조금씩 벌어서 조금씩 늘어가는 게 좋아요. 그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면 구분을 해보자면요.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한때 환상이 있었거든요. 마담들이 의사, 변호사, 검사 같이 이렇게 대든 직업이었대요. 근데 이게 금융계 상황 안 좋아지면서 김주아 씨 남편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갖다 줬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실제로 직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김주아 씨가 감수해야만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 벌이가 시원찮다고 져버리면 세상의 모든 결혼이 뭐냐고 하는 그렇지만 얘기죠. 혼외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었고 나중에 출산까지 했고 그건 여자로서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누자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여자 관계가 있어서 쭉 온 게 아니라 결혼의 어느 시점 이후부터 바람을 핀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부관계가. 그래서 서로 이제 깨져야 되는데 그 깨지는 것조차 원만치 않으니까 소송을 걸어야 될 지경이 된 거예요. 최악의 관계죠. 우리 세상에서 흔히 보는 아주 나쁘게 헤어지는 부부관계의 모습이에요. 결혼상담소 소장을 하고 있어야지 김갑 사람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든 뭐 친구든 누구든 좋을 때는 그래 다 오케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하다가 상황이 아주 안 좋고 서로가 사이가 나빠질 때는 내가 그동안 눈 감아줬던 것도 다 이제 뭐 속된 말로 다 까발리고 얘기하고 트집 잡고 그게 또 문제 삼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혼외자까지 있는 경우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또 우리 이승용 씨 말씀이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저희 그 대찬 인생에서는 안타까워서 사실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사실에 근거해서 좀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고 이분이 서로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주아 씨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백 기자님? 제가 생각할 때는 폭행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주아 씨가 자신에 대한 폭행까지는 감내를 하겠는데 아이들까지 폭행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보도에 따르면 김주아 씨가 거액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절을 하면서 뉴스는 나의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 일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폭행을 시작을 하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후에는 또 이제 시어머니와의 그런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까지 이제 나오게 됐죠 이야기가. 그러면 시어머니 그 이 씨라는 분은 어떤 고부 갈등을 주장을 했습니까? 뭐 아들하고 며느리가 좀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떨어져 있어라라는 취지로 그 집을 가서 짐을 정리하는 와중에 김주아 씨가 들어와서 뭐 흉기를 들고서 위협을 했다. 이 칼에 뭐 죽어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커터칼이에요, 커터칼. 네, 그거 사실 그냥 그 문구 커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나름을 밀쳐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주아 씨는 어떻게 또 주장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내 짐이 그 남편 강 씨에 대한 짐이 쌓여 있을 때 그 속에 내 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보려고 했으나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좀 벌어졌던 거다. 결과적으로 그 경찰서에 이제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사건으로까지 번졌었잖아요. 근데 이삿짐 직원의 그 증언과 또 그때 당시 녹취 그 기록을 바탕으로 무혐의가 입증이 됐죠. 김주아 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 이 사건에서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폭행으로 고소를 할 때 그 김주아 씨는 근거를 다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가 바로 거기다가 이제 폭행으로 맞고소를 합니다. 김주아 씨의 폭행 그 고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타기 의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남편도 그 이후에 쌍방폭행이었다 그러면서 같이 고소를 또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 보면 일단 남녀 부부 사이에서 여자가 전치 사주로 맞았어요. 진단서가 다 나오고 그러면 자기 방어도 안 합니까 여자가? 자기 방어하다가 뺨 한 대 맞은 이런 정도 갖고 그 쌍방폭행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그건 법정시인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무고까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김주아 씨도 이제 맞폭행을 했다 이거잖아요. 좀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네. 그 이건 뭐냐? 막장으로 싸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너무 물타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김주아 씨도 이성을 잃을 만큼 사이가 나쁘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무혐의를 누굴 옹호하는 게 받았어요. 아니라 그건 무혐의를 아니 받았다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다툼이라는 게 거의 끝장까지 갈 만큼 이제 체면이고 최소한의 애정까지도 사라질 정도로 극한적인 관계가 왔구나.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관계. 이런 증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 증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 사주의 폭행이라면 상당히 많이 맞아야 돼요. 상당히 정말 작심을 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이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피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머리끄댕이도 잡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전치 사주가 날 줄을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폭행의 것을 무엇으로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관계자로서도 여기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로 어떤 일이 있어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은 사람만이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시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되게 때리는 남편의 입장은요. 남편의 성향은 특징적이라고 지금 이제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 대개는 축소해요. 자신의 행동을.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많은 원인을 자꾸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이러하니까 이러했지라는 걸 하는데 나빠서 때렸다. 예. 사실 그런 분들 밑바닥에는 심리적으로는 부인한테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 자꾸 반복되는 거의 이유도 사실은 질투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간다는 게 오히려 이런 가정 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유지되는데 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고규대 기자가 그 부부싸움 연예인들 특히 이제 많이 취재를 저도 해왔는데 이 상황은 결국 이제 진단서가 말해줘요. 남자가 먼저 폭행을 휘두르건 여자가 폭행을 휘두르건 이 맞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진단서로서 3주가 나왔냐, 2주가 나왔냐, 1주가 나왔냐 해서 누가 더 많이 때렸다인데 이 상황에서는 사주 진단서를 김주아 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주아 씨가 좀 피해자이지 않나. 김주아 씨가 진짜 피해자인 게 저는 싸워봤거든요. 때려봤어요? 맞아봤어요? 저는 아니요.
아, 진실은 아니, 저는요, 때렸어요. 지금 손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때렸는데 나중에 화가 나니까 뭐 이렇게 뭘 들고 이렇게 막 휘둘르니까요. 여자가 절대 남자를 때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거는 그걸 확실하게 때린 거고요. 여자는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막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김태하 씨가 저를 딱 잡아서요. 탁 눕히더니요. 꽉 누르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때려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김주아 씨가 무슨 태권도 무슨 유단자가 아니고 학교도 유단자가 아닌 이상에는 무슨 날아가서 때려요. 어떡해요. 전체 사주 진단 정도 엄청나게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강씨 쪽에서 주장한 거는 부부싸움 하면서 같이 방어 차원에서라도 맞았더라면 그쪽에서도 뭔가 진단서를 뗐던 어찌라도 그렇죠. 주장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김주아 씨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조차도 없었던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뭔가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짐을 찾기 위해서 서로 신랑이 했던 부분까지도 폭행을 당했다, 폭언을 당했다 이렇게까지 그쪽에서 주장을 했던 자, 근데 거라고 너무 이제 생각을 해요. 폭행 쪽으로만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소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남편의 불륜 문제거든요. 그쵸. 이 남편이 신혼 초부터 약간 여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신혼 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김주아 씨랑 그런 함께 소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그 남편이 어떤 여자분의 집을 구해준 것을 김주아 씨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주아 씨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아 씨는 이 남편의 불륜 문제를 안고 가려고 했어요. 재판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나는 남편에게 나와 우리 아이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외부적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2014년 1월에 남편이 미국에서 어떤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김주아 씨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의 주장은 단순하게 비즈니스 관계라고 법정에서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나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MBC 김주아 전 앵커의 이혼 소송이 혼외자 출산 의혹으로 또다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워낙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뭐 그러면은 뭐 다른 과정이 있었나 보다 싶었지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재판부 앞에서 울먹이며 거짓말할 줄은 몰랐죠. 김주아 씨가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이고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남편의 외도도 이번 사건에 보이지 않는 가장 키포인트고 점점 상황은 강 씨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엄청난 그런 문제죠. 지금 보면은 애를 낳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관계가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월 달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면은 최소한 그럼 그 둘째를 낳고 나서 바로 어떤 썸씽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간통죄를 성립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보면 2013년 9월에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됐고요. 그때서부터 뭐 별거를 했거나라고 했을 때 지금 2014년 1월에 아이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제 둘 사이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즈니스 관계라고 한다고요? 뭐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뭐 유전자 검사하면 뭐 바로 나오죠. 유전자 검사하면 친자 관계 뭐 99.99999%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사이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간통죄 유죄가 될까요? 유죄가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는요 언제 어디서 했다는 게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제 어디서 했는지가 언제는 조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3년 5월경 이렇게도 조금 부족해요. 조금 더 축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통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언제 어디서 했는지 이런 거는 뭐 산부인과 진료 기록부나 아니면 둘 사이에 뭐 이메일 주고받은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언제 우리 어디서 만나자라든지 뭐 호텔에 출입한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야만 이게 바로 유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요, 보통은요 이렇게 자기 자식이 맞다라는 거 증거를 들이면요 대부분 자백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는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간통이나 이런 걸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요. 네. 뭐 참고 참았다가 이제 결국 이혼 소송을 했는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이게 장기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네. 봤을 때 이혼 성립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 대부분 왜 이혼 소송이 길어지냐면은
왜냐하면 이혼 외에 다음 절차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양육권, 재산 분할 이것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전부 다 결렬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양육비나 재산 분할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조정이 결렬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김주아 씨가 얘기를 하기로는 사실은 그 전셋집밖에 나눌 게 없다고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는. 돈 때문에 뭐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통죄도 아이가 있어도 떡하니 그 남자 아이라는 모든 정황이 있어도 증거에 따라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주아 씨가 아마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는, 찾아내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랬던 시간들도 꽤 많이 소요됐을 거로 저는 저는 생각해요. 또 이렇게 봐요. 이 김주아 씨와 남편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가져가야 될 이미지 타격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도 엄청 저희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 이 감정 문제와 나머지 것들이 너무 얽혀 있다 보니까 이 감정 싸움도 굉장히 이번 소송을 길게 가게 하는 그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죠. 자라서 그럼,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게 아이들한테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은 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이게 이번 제일 사건은 마음이 걸려요. 취재하고 기사 쓸 때도 많이 조심스러운 거는 김주아 씨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보다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라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것들 상처를 생각하는데 김주아 씨 따르면 그 지금 9살이잖아요. 큰 아이가. 근데 아빠가 없는 지금을 굉장히 행복해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아빠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이에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남편 쪽에서도 양육권을 아마 주장을 하고 김주아 있을 씨한테 거예요. 저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다른 여자 아이, 또 사이에서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기 어쩔 때문에 거야. 줄 것 같은데 만약에 둘이 양육권 합의가 안 돼서 판결까지 간다. 그러면 판사는 이제 기준이요. 저 남편이 잘못했는지 부인이 잘못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키워야 아이 복지에 가장 좋을까를 봐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그 얘기예요. 기준은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아이가 누구랑 살고 싶어 하는지, 이제까지 누가 더 아이와 친하게 지낸지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엄마한테 갑니다.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아빠가 없으니까 좋다. 또 내지는 아빠한테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주아 씨한테 양육권이 갈 확률은 거의 99.99%라고 봐야겠죠. 근데 변호사로 판단하기에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이혼 과정에서 상대에게 최대한 모욕을 더 주고 상대를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걸 걸어서 끄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건 그런 건 아닌가요? 예, 그런 경우는요.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괴롭히기 위해서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직 한 1년 정도 됐죠. 작년 9월에 이혼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근데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가는 건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은 일이에요. 그럼요. 이건 뭐 일반적인 거죠. 이혼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자세한 걸 몰라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좋아했었고요. 또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 롤 모델이었던 김주아 아나운서였고 후에 이제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주아 기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단했었죠. 그럼요. 네. 대단했었죠. 네, 이제 김주아 지금 기자로 불리는데요. 네. 입사 당시에는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1997년에 MBC 아나운서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갑자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999년에 백전 앵커 후임으로 앵커로 발탁이 됐고요. 또 MBC에서는 그 저녁 뉴스가 그 뉴스의 꽃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여성 앵커를 맡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한테 워너비였죠. 그래서 또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2002년에 한국 아나운서 대상에서 앵커상을 받으셨고 2008년에 여성 희망 리더 20인에 뽑히셨고 2009년에 더 우먼 오브 타임 어워즈에서 올해 여성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뉴스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김주아 씨가 얼마나 워커홀릭이냐면 제 이제 후배가 김주아 씨를 인터뷰를 하려고 만났는데 좀 마침 좀 큰 광장 같은 데였나 봐요. 근데 그런 광장의 특징은 어떤 전광판 같은 데서 계속 뉴스가 스크롤이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주아 씨가 그 뉴스 스크롤 자막이 지나가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수시로 휴대폰을 꺼내서 계속 뉴스를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후배가 왜 이렇게 뉴스를 보시냐 했더니 기자님은 뉴스가 재미가 없어요?
저는 뉴스가 너무 재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워커홀릭이에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저도 실제로 방송국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밤샘 일을 하고요. 새벽 뉴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후적후적 씻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전혀 지친 기색이 없이 에너지가 계속 있더라고요. 사실 보통 지치기 마련인데도 맞아요. 일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김주아 아나운서의 인기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얼마나 대단한 인기였냐면 인기 척도의 그때 기준은 그 여대생들한테 당신의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 사람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이구나라는 맞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김주아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인기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 기자실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주아 아나운서가 영등포 경찰서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찰서 기자실이라는 곳이 그 뭐 술자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잠자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뭐 청소도 안 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곳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해서 이 기자실의 간사가 야 청소해야 되겠다. 김주아가 온댄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자 하면서 굉장히 다들 민환 기자로서 기자들은 이뻐서 그래. 왔을 때만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또 요즘 시대는 아나운서한테 그냥 붕어처럼 읽는 거 말고 기자적인 시각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주아 씨가 아나운서 혹은 앵커로서의 자기의 역량을 넘기기 위해서 기자 전직 신청한 건데 기자 쪽에서는 굉장히 욕망의 화신덩어리. 그렇죠. 정말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자리 라는, 뺏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보는 또 일각의 시선도 있고 아나운서 쪽에서도 지금 왜 굳이 저렇게 스스로 고생을 하는 거야? 라는 또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 이렇게 아나운서로 봤을 때 그냥 뉴스를 그냥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한테 저 뉴스가 이런 이 소리구나 저 소리구나 하는 거를 탁탁 마음속에 심어주는 사람이 그렇죠. 김주아 씨였어요. 프로를 봐서 you best 이렇게 해서 김주아 씨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이쁘고 그냥 꽃 같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그 정도로 앵커다운 앵커는 김주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MBC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돼가는 거죠. 거의 연기가 천가 수준인데 꼭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어필하지 않으려고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에 반해서 그냥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외모가 좀 남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예뻤는지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궁금한데 방송 연예인은 뭐 이렇게 인형 같아요. 지금 얼굴이 그대로 있네. 네. 하나도 안 거쳐. 유치한 졸업. 유치원 졸업 때 정말 친구로지게 생겼네. 못돼 미녀네요, 진짜. 인형 같아. 그죠? 이뻐요. 사슴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쁜 걸로 유명했었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 굴곡을 맞이하게 돼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면서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좌절을 한 게 아니라 씩씩하게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게 너무 예쁜 게 심지어는 뭐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조금씩 보탤 정도로 억척스럽고 알뜰한 그런 모습도 좀 있었어요. 어렵게 자랐다는 거죠. 네. 네, 집안 어려워지고. 또 굉장히 또 효녀인 게 김주아 씨는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좀 돋보이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주아 씨가 그러면 난 영화배우나 탤런트는 싫고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 김주아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특히 우리 김성수 씨가 앞장에 서시는 것 같은데 김주아 씨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고요. 또 저희가 또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복귀를 저도 네. 팬한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김주아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의 가족 관계가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김주아 씨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얼굴을 알렸었는데 네. 한 그 공중파 방송 아침 방송에서 송대관 씨 부부와 함께 그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대관 씨의 처조카
며느리가 되는 거죠. 김주아 씨가. 네.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혐의로 송대관 씨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대관 씨 부인 이 씨가 10억 원대 판돈을 놓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송대관 씨가 현재 갚아야 될 부채만 한 2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돈이 입금되면 바로 다음날 도박을 하기 위해 출국을 했다. 투자를 권유하던 자리에 송대관 씨가 자리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선글라스에 안경을 쓰고 사채를 빌리러 오셨다.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코에서 커피 흘릴 정도로 노래를. 사람들이 예전처럼 송대관 씨 노래 부르면 수근대는 거죠. 아, 짠하다. 진짜 가슴이 아프다.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좀 많아요. 조카의 처니까 조카 며느리가 되겠죠?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흠잡을 데 없이 이렇게 예쁠까? 거기다 또 똑똑하기까지 해. 뭐 그럴 데가 없는 사람이 우리 집안의 사람이 된다는 게 영광스러운 마음도 있더라고. 네, 처조카 며느리면은 네, 제가 판례를 이렇게 김주아 준비를 씨의 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송대관 씨 처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송대관 씨의 아내의 언니분이 이제 김주아 씨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예.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주아 씨의 이혼 소송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송대관 씨의 부부 문제도 좀 세상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송대관 씨 하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제로 손꼽히는 그런 가수분인데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주변 인물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뭐 저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또 송대관 씨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의리 있고 정감 있고 가정적이고 인고 부부라는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건지 한번 그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1년이던가요? 송대관 씨 부인의 그 도박 혐의가 세간에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떤 네. 일이었습니까?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송대관 씨 부인 이 씨하고 탤런트 홍 씨가 마카오에서 이제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오 VIP 룸에서 홍 씨가 5천만 원 그리고 송대관 씨 부인 이 씨가 10억 원대 판돈을 놓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1년 그 1월에 약식 재판이 청구가 돼서 탤런트 홍 씨한테 200만 원 그리고 이 씨한테는 1,000만 원 정도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배우 홍 씨하고 이 씨가 도박하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이 회부되면서 도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방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걸 위반한 게 된 지금 거죠? 이 송대관 씨 부인이요, 이 마카오에 가서 마카오 현지 법인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11억 원의 돈을 빌렸어요. 홍콩 달러를 빌렸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면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그런 허가 없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요. 또 지금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도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습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송대관 씨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부인은 그냥 일반인인데 유명인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또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도박이라는 그 범죄의 특성상 판돈을 갖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막 10억대 판돈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억이 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몇십억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좀 어려우니까 주변 분들이 약간 금전적인 도움도 줬고 일각에서는 절친한 동료이신 태진아 씨께서도 약간 금전적인 도움을 줬는데 이게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소원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씨 때문에 송대관 씨까지 같이 이제 구설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송대관 씨 부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말씀들 하시는데 어떤지 좀 궁금해요. 걱정스러운 거죠. 네. 나는 그 송대관 씨 부인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한두 번. 근데 상당히 아주 인상이 좋아요. 네. 그리고 서글서글하고 오히려 송대관 씨는 좀 상당히 내성적이거든. 무대 나가서 노래 부를 때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 노래 수십 년 했는데도 굉장히 쑥스러운 표정이에요. 진짜 무대에서. 근데 부인은 오히려 부인이 가수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무대 나와서. 아주 활발하고 주변에 친구 많고 그 아까 언니라는 분하고 소위 말하는 김주아 씨의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도 가깝고 좋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만나서 놀다 보니까
점점 통은 커지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었을까라고 따르는 추천하죠. 후배가 굉장히 많아요. 이숙 씨, 탤런트 이숙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 집에 와서 많이 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자 두목? 그러니까 후배 잘 챙기고 통 크고. 무용을 했어요, 이 여자분이. 송대관 씨 부인이. 무용을 해가지고 무용하신 분들이 대개 공통점이 두려움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없다고요. 무대 공포증이 드물다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히 면은 들리는 소문을 이렇게 추려해 보면 좀 원래도 통이 크시고 스케일이 크고 좀 호탕하신 이런 분이셨나 봐요. 주변 사람 말에 따르면 이제 용돈도 잘 주시고 계속 여자분인데도 친하게지네요. 네, 흔히 남자들이 용돈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좀 스케일도 있으신 것 같고 젊을 때 두 분이 결혼할 때 난관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두 분이서 아주 돈독한 사이셨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아주 통이 크고 스케일이 크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기사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건 인천의 극장집 딸이래요. 근데 옛날 극장주 딸이라는 거는 지역의 유지 중의 유지입니다. 그렇죠. 작은 도시에서 극장주의 아들 보면 다들 그냥 흥청망청 쓰고 저도 많이 얻어먹은 기억이 있는데 인천 극장 딸이면 부잣집에 학교도 이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대관 씨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송대관 씨를 보면 정말 잘 잡은 본인들로서는 그냥 아주 시간에 라디오 게스트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늘 자랑을 하세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분하고 결혼했냐 그랬더니 덮쳤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혼할 때 배가 이렇게 많이 불렀대요. 그래서 결국 혼자 임신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본인 말은 자기가 결혼 전에 너무 인기가 있어갖고 결혼식 할 때 기도를 세웠대요. 이 결혼 뭐야? 그리고 쫓아오는 여자가 있을 것 같아갖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 여자들이 그래서 보디가드를 세웠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송대관 씨는 조금 내성적이고 낯도 가리고 보완이 되죠. 부인은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호탕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분이 성격이 호탕해서 이번 큰 사업을 벌인 게 아니라 이 송대관 씨의 이제 와이프의 언니 되시는 분, 즉 김주아 씨의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꽤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인 사회에서. 이분이 그 노인 복지 사업을 했는데 이 김주아 씨가 결혼할 당시에도 노인 케어 데이 케어 센터를 운영하셨어요. 이게 바로 노인 환자를 보호하는 그런 의료 보호 센터인데 입원실이 무려 138개, 그리고 응급실 11개. 굉장히 큰 규모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송대관 씨하고 아내가 미국에서 언니가 사업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가 서로가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은근히 또 라이벌 의식이나 경쟁 의식도 있거든요.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니의 사업을 보고 아, 나도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부동산 사업에 굉장히 송대관 씨 부인께서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박 사건 그 불거지고 나서 또 터진 게 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한간에서 떠돌았던 말은 이 도박으로 인해서 빚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메꾸기 위해서 부동산 뭐 사기를 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계속 소문들이 나왔었죠. 또 그리고 이제 카지노에서 그 부인 측에서 나온 돈이 수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수표가 부동산 투자자가 입금했던 돈 이렇게 밝혀졌고요. 송대관 씨 계좌로는 또 650만 원 들어갔던 것이기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왜 와 있는지도 정말 의문이고 저는 결백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자꾸 제 아내 사업에 자꾸 낑겨 넣어가지고 저를 끌어내는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깨끗합니다. 지금 부동산 사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진실 공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금까지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 이 송대관 씨 부부가 지난 2013년 4월 22일 날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처음 시작은 2004년도에 이 경매를 통해서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21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토지 분양 사업을 시작하는데 같은 해 5월에 이 캐나다 교포 A씨한테 투자를 권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 교포가 송대관 씨 부인에게 3억 7천만 원을 건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약속한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지가 않아서 알아보니까 이 해당 토지가 16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거를 알고 아, 쉽게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이구나. 그때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일이죠. 이 송대관 부부에게 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앵커 A씨에 의해서 지금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앞에서 다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예, 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당신이 투자를 하면은 내가 이 부동산을 개발을 할 거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사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투자를 한 쪽에서는 내가 속았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투자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는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유죄가 나는 몰라, 나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법원은 구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을 봅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검찰도 사기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기소를 한 거고요. 9월 2일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결심 공판에는 검사가 이제 그 양형에 대한 그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비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대관 씨 부인이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송대관 씨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 9월 30일에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정해지겠죠. 저희도 이제 기자들이 본인 취재를 하기 전에 주변부터 이제 탐문학을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경매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땅이 크지가 않았대요. 근데 주변 땅을 다 사들이신 거예요. 워낙 통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발단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도 개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입을 해서 맞아요. 또 계속 네. 매입을 크게 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저희가 그 해당 지역의 그 공인중개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송대관 부부께서 구입한 땅이 그 개발이 좀 가능한 땅인가요? 개발은 가능한데 수요가 없지요. 시효가 좀 없는 걸로 보세요? 조건이 안 좋아서. 위치 조건이. 거기는 뭐 평당 우리가 산출한다 해도 30만 이상 안 가는 땅인데 뭐 때로는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측정돼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그게 분양이 돼야 안 되지. 개발 부담금만 잔뜩 들어간 거. 근데 지금 결론은 지금 뭐 개발은 할 수는 있겠죠. 하기 위해서는 개발 부담감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개발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다는 개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송대관 씨가 이런 상황을 미리 몰랐을까요? 다들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몰랐다라고 지금 취재 결과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부인이 송대관 씨 아내분이 다 진두지휘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아마도 다 연예인분들은 아마 옆에 연예인분이 또 우리 가수 탑 가수가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이 자기 일 말고 바깥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마인드로 잘 될 거라고 하니까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개발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잘 될 거라고 믿고 시작했던 일은 결과적으로 사기 혐의로 똘똘 말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정황상 뭐 도박 혐의에 이런 사기 혐의까지 송대관 씨 가족들이 좀 심적 고통이 클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좀 유명세를 좀 너무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금전이 오갈 때는 이제 흔히 채무 변제를 할 때는 민사소송이냐 아니면 그걸 받기 위해서는 사기로 또 고소를 해가지고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행동을 벌이는데요. 송대관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최저형부 이렇게 부르는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알던 사이였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인데 그래서 이걸 갚으면 되는데 이게 사기로 바뀌어졌다라는 게 이제 송대관 씨의 일관적인 주장인데 얼마 전에 3차 공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5월 달 말이었는데 그날이 송대관 씨 생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내 이 씨의 그 소송 때문에 법원에 두 분이 참석해가지고 이제 그 다 치르고 나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은 두 분이서 이제 걸어가면서 손을 꼭 잡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 이 유명세라든지 이런 걸 견뎌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유명세 때문에 이 분에 따르면 투자자의 말에 따르면 그 송대관 씨 이태원 집에서 이 송대관 씨가 자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아내가 했나 봐요. 근데 당시에 송대관 씨가 가수협회 회장인데 그런 직위도 봤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 톱 가수가 함께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설마 날 속이지 않겠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오랫동안 쌓았던 우정에 대한 믿음도 아주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좀 찜찜한 게 첫째는 부부간에 몇십억이 오가는 투자 사실을 몰랐다면 그건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누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봤다면 최소한도 얘기는 한다.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장치로서 난 몰랐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연예인들이 금전 문제에 자꾸 이렇게 휘말리냐 이거예요. 사업 미천 얻느라고 연기하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정은 씨 죄송합니다. 막 정은 씨 사업 그런 거 별로 안 했죠? 저는요 그냥 노래할 줄밖에 몰라요. 아니 출연료 받아서 잘 행복하게 살면 노래만 해서 되는데. 먹고 살아요. 노래만 해도 먹고 살아요. 그래 왜 네. 과욕을 부리고 그걸 또 언론에서 부추겨. 어떤 유명 배우 어디 청담동에 뭐 주차장 땅을 샀더니 3배가 불어서 300억이 됐어요. 이걸 막 부러운 일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예인이면 돈 좀 만지면 그렇게 해도 되는 양 되는 풍조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거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을 건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많죠.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송대관 씨 같은 경우에 그 검찰에서 구형한 것이 그 일부 이제 투자 자금이 송대관 씨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규책 사유가 있다 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송대관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 그 투자를 권유하던 자리에 송대관 씨가 자리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연루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아직 정확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뭐 쉽게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송대관 씨 부부가 갚아야 할 빚이 액수가 상당하다면서요. 또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이태원 자택, 저도 그 어디인지 알거든요. 근데 송대관 씨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그냥 공연 없는 날에는 그냥 마당에 나와서 늘 이렇게 가꾸고 그랬던 모습을 그 집에 기억을 하는데 가봤는데 그 나무 풀 한 풀 그렇게 애착이 많아서 내가 고생해서 이걸 이뤘다.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뿐 아니라 새도 기르고 뭐 강아지도 기르고 굉장히 가정적이세요. 생각보다. 근데 그 집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자 과연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태원에 소재한 집이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감정평가가 한 33억 6,122만 원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대사관저와 고급 단독주택이 자리해가지고 고급 주택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가 신청이 됐고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여러 채권의 총액이 166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네, 진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송대관 씨 손을 완전히 떠난 건가요? 그렇죠. 송대관 씨가 매각을 했으니까 송대관 씨 손을 떠났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송대관 씨 원래 이 집과 이 화성에 있는 토지, 이태원 집과 화성에 있는 그 토지가 원래는 이제 경매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송대관 씨가 이제 회생 신청을 했어요. 지금 여러 언론에서는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일반 회생을 신청한 거예요. 개인 회생과 일반 회생 차이는 뭐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채무자가 저는 이렇게 돈을 갚겠습니다 하는 변제 계획안을 내요. 그거를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보고 적절하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일반 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거기서 투표를 해요. 근데 첫 번째 회생 계획안을 냈을 때, 변제 계획안을 냈을 때 채권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경매치가 취하되고 그 이태원 집이랑 화성 토지를 팔고 그 매각된 금액으로 이제 그 채권자들한테 갚았어요. 이런 거를 이제 법원에 다시 내서 이번에는 회생 인가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출했던 변제 계획안대로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면은 이분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그 채무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생이라고 하면은 저 빚을 다 갚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자는 거의 다 아마 면제가 되고요. 원금의 정말 많게는 90%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금의 90%까지요? 예, 이제 변제 계획안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자는 거의 다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원금도 상당 부분 아마 면제를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해 이제 5월 정도에 송대관 씨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기가 얼마나 꺼려졌겠어요. 왜냐면 당시에도 지금 송대관 씨 사기 혐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돌아서 송대관 씨가 좀 탐탁해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 끝에 송대관 씨를 만났어요. 근데 마침 그 이태원 그 매각한 이태원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매니저가 저한테 살짝 얘기하면서 이 집이 송대관 씨가 굉장히 힘들게 지은 집입니다. 뭐 네 박자가 히트 친 다음에 뭐 한층 올라가고 유행가가 히트 친 다음에 한층 올라가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한층 올린 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날 이태원에서 가진 인터뷰는 사실은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거의 유일한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사업이라고 한번 벌렸던 것이 그게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저한테 씌워진 그런 어떤 그 누명이랄까 그런 것은
저는 정말 마음은 참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 같은 것도 좀 느껴보곤 합니다. 유명한 가수다 보니까 나 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 먼저 뜨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참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요.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상처가 정리가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때 제 웃음을 되찾아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서 멋있는 송대관이 대찬 송대관이 응? 영원한 오빠 한번 보여줄 거예요. 좀 상황이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았으면 네. 그리고 진짜 팬으로서 빨리 밝은 모습으로 재기가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송대관 씨가 현재 갚아야 될 부채만 한 2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본인 스스로가 노예처럼 뭐 잠 안 자고 안 먹고 일을 해도 도저히 갚아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좀 어려워 보이냐면 제 아는 지금 송대관 씨가 매니저 없이 직접 선글라스에 안경을 쓰고 사채를 빌리러 오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제 뭐 사채는 결국 빌리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송대관 씨의 심경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뷰 당일날 그 송대관 씨 집 옥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송대관 씨가 멍하니 그 이태원의 집 정원을 바라보면서 나니까 지금 이거 버티고 있는 거라고. 다른 가수였으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내 부가 사라진 건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거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추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이 순간을 좀 극복해서 이겨나갈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가수로서 봤을 때는 뭐 돈 거래는 전혀 뭐 어떤 건지 그는 전혀 모르고요. 다만 송대관 씨가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어마무시한 돈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코에서 코피 흘릴 정도로 노래를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냥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부산에서 끝날 정도로 그냥 가면서 중간중간 그냥 우리가 이제 몇 군데 때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 사실 그 정훈이 선배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뭐 전국을 찍을 정도로 일을 하셨던 부분이 그 사실은 이제 변제 의무를 다 하시려고 네. 아내 빚이지만 노력을 하셨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팔면서의 그 부부가 흘렸던 눈물 그 다음에 어찌 됐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내가 송대관 씨가 몸을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되든 다 갚아주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송대관 씨 입장이었어요. 저는 뭐 겨우 이제 결혼 1년 차라 뭐 섣불리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 하신 분들 보면 사랑이나 정, 뭐 가족 간의 우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단순히 사랑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의리 같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미줄 같은 감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휩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노규식? 사실 그래, 배우자가 빚이 많으니까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이렇게 계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사실 그거예요. 그냥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부모의 대화가 이 경우에는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냥 차라리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로 운동 같은 거, 등산도 좋고 산책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사실 그러면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은 길을 가고 하는 것이 주는 이 유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확실히 송대관 씨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빚을 졌잖아요, 사실. 그러면 있던 애정도 사라지는 게 맞거든요. 사실 저희 안사람이 그 결혼하기 전에는 빚이 뭐 어때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빚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달라 보이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을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아주 든든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뭐 이전서부터 그런 고생을 같이 한 데서부터 온 그런 엄청난 신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늘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함께 해준 조강지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독립후공 그 유공자 후손이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 대한 그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뭐 이태원 집을 팔고 나서 지금은 월세에 사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너무 아까 이시경 씨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조강지처처럼 부부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양재천을 둘이서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분의 그 부부에는 다른 부부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보면은 뭐 쿵짝쿵짝 네 박자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송대관 씨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요. 지금 가장 뭐 가까이 지내는 우리 이수경 씨가 나오셨는데 네, 그래서 10년 넘게 지켜봤으니까. 이야기를 좀 이제 송대관 씨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송대관 씨 이야기요. 네.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산에 나무하고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마시고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어머니는 장사 나가고, 그러니까 할머니 젖을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이제 배고프니까 할머니 젖을 먹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방송에 많이 했어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막 감동을 받으세요. 아,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도 잘 못 나왔다. 그렇게 그래도 나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또 대학을 못 간 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되고, 영생고등학교 나오셨죠. 거기에서도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또 나중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를 하셔갖고 청취자들한테 굉장히 희망과 꿈을 주셨어요. 본인의 가사처럼 해뜰 날 자기는 정말 그냥 주야를 안 가리고 일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죠. 그 송대관 씨가 너무 가난해서 월반을 했다는 얘기가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뭐 도대체 뭐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4군데인가를 다녔어요.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그랬죠. 일본식 표현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등록금인데 그걸 못 냈죠. 그때는 초등학교도 돈을 좀 냈잖아요. 지금은 다 의무 교육이지만은. 그래서 그걸 못 내니까 할 수 없이 월반 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2번인가 월반 했을걸요? 2번 월반하고 그래가지고선 일찍 졸업을 하게 되죠. 일찍 졸업하면 뭘 합니까? 또 고생이죠. 나름대로.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데뷔할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갔거든요. 그때 지금하고 달라서 무슨 콩쿠르 한다든지 콘테스트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래 좀 잘하면 레코드 회사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손진석 회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그 사람이 아주 트레이너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수 트레이너로.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요. 뭐냐면 레코드 박스를 날르는 거예요. 레코드 박스가 옛날에 LP판 박스가요. 정훈이 씨 잘 알지만 무겁기 짝이 없어요. 이거 못 들어요.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이걸 끙끙거려 하면서 왜? 어렸을 때 고생하는 생각이 나니까 나 이제 성공해야 된다. 이걸로. 이 길밖에 없다. 이거지. 아니 또 애정이 남다르실 수밖에 없는 게 송대관 씨가 데뷔하실 때 정욱대 기자님의 입김이 좀 있으셨다. 아마 약간 좀 있죠. 물론 송대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입김이 조금씩 있죠. 마이다스의 다음 뭐 여러 사람 연예 기자 1호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네네. 그럼 해뜰날 전에 알려진 노래가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약이겠죠. 그거는 그 전에. 그러면 그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세월이 약이겠죠. 들어보죠. 우리한테는 송대관 씨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모습이 쨍하고 해뜰 날이란 노래예요. 그 전에 세월이 약이겠죠. 그건 상당히 명곡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한 번 남긴 사람이긴 한데 그러면 저 가수가 누구냐? 가수는 멋있고 화려하고 선망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송대관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촌놈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가수가 돼서 청자켓 위아래로 입고 더벅머리에 춤을 추니까 춤추고 노래하니까 작가 최인호 씨가 막 감격을 해갖고 그때 당시 중앙일보였을 거예요. 아주 장문의 송대관 예천을 썼어요. 이름도 어떻게 대관이냐. 촌놈이 출세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난 네 모습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이래갖고 그 전에 60년대까지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예요.
억울하면 출세하라야. 백이 최고인 사회예요. 근데 이 쨍하고 해뜰 날이 나왔던 70년대는 백이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보다는 돈이 최고였어. 쨍하고 해뜰 날은 일확천금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 쨍하고 해뜰 날이 75년도 그 이후에 히트를 하는데 말 그대로 송대관 씨한테는 쨍하고 해가 뜬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대로 들고 나온 거다. 쨍하고 해 떴던 그러면 거예요. 요쯤에서 들어봐야죠. 그 노래 듣고 가야죠. 예. 쨍하고 해뜰 날. 자, 해 한번 뜨겠습니다. 네. 자, 들려주시죠. 우울하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느껴라 안 되는 일 없다 노력하면 쨍하고 햇빛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햇빛날 돌아온단다 네, 작사도 송대관 씨가 하셨네요. 네. 이 해뜰날. 예. 교과서에서 또 볼 수 있었던 네, 노래잖아요. 볼 수 있었고 예.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줬던 노래가 그 당시 인기 해뜰날 인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였었어요? 저는 몸소 체험을 했어요. 예. 정말 그 깔려 죽을 뻔했거든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76년도였으니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였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안표를 사고 들어가는데도 들어가는 문이 좁아가지고 굉장히 서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자신의 이제 인생 스토리를 담아서 그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서울역 앞에서 그 청자켓 입고 와서 뭐 그 사기도 당하는 장면, 그러다가 노래를 불러서 성공하겠다는 장면이 영화처럼 촬영이 되어져 가지고 상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화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해뜰날의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냥 탄탄대로 그냥 쭉 해가 떠서 쭉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해뜰날이 조금 이렇게 해가 졌던 때가 또 있었죠. 네, 조금 진 게 아니라 네. 확 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사실은 컬러 TV의 보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왜요? 그 75년도에 해뜰날이 뻥 떴을 때는 돈을 이렇게 밑에 깔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대잖아요. 그런데 컬러 TV가 들어오잖아요. 비주얼이 무엇보다도 모든 걸 다 잡아먹는 시대가 옵니다. 아니, 근데 아유, 그러니까요. 잘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잘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운 좋게 데뷔를 해서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머리 크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듣고 대신 좀 묵직한 면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대찬 인생에 처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집안 형제 같은 분도 와 계시고 그래서 김성수 씨 집안 사람 같은 저도 굉장히 위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비주얼 얘기하니까 막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컬러 TV 보급과 비주얼이 더 중시되고 대중문화 산업은 점차 더 산업화되니까 자꾸 스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데 송대관 씨는 해뜰날 이후에 후속곡은 그만한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곡이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대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비주얼에서 밀려난 분들, 이런 분들이 라이브를 통해서 벌어먹고 살 무대를 찾아야 되니까 그 무대를 찾아서 미국으로 도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좋았든 나빴든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타국에서의 생활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향수병도 생길 것이고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러면 외롭죠. 상당히 외로워요. 아무리 거기서 미국화되고 탑스타 영역에 있다가 거기 가서 길에서 행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라고 하셨군요, 그냥 한국으로.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민 시절에 가서는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 이제 경찰한테 운전하다 걸렸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원씨. 그리고 이렇대요. 원씨. 한 번만 봐주세요. 향수병이 있어서 오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돈은 못 버리셨다 했지만 이제 먹고 살만 해지신 거잖아요, 미국 생활을 해서. 그래서 사실 긴장감이 좀 풀리면 뭐 이렇게 몸 같은 것도 단단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아프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몸이 아파서 갔더니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병원 진단이 향수병이 나왔대요. 그래서 몸이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 이제 마음에
좀 위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때 가족들은 미국에 두시고 혈혈단신으로 귀국을 먼저 하셨습니다. 송대관 씨가 다시 귀국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혼설이 그렇게 많았어요. 88년도에 다시 입국을 해서 6년 동안 어머니하고 단칸방에서 지냈는데 그 사이에 송대관 씨가 이혼한다는 얘기가 막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나와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자. 그래서 이 2번씩이나 그 서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힘들게 장만한 미국의 집도 포기하고 옷까지 몇 개만 들고 한국으로 다시 모두 다 귀국하게 됩니다. 이혼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이혼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귀국해서 불렀던 혼자랍니다 노래의 가사말 때문이기도 해요. 가사가 이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혼자랍니다. 이것을 들으신 분들이 송대관 씨의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인데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든지 아니면 친척분들이 너 대관아 너 이혼했냐? 뭐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감정이입을 하시니까 드라마 악역 보면은 노이키 못했어 하는 거. 사실 뭐 연예인들 살다 보면은 별의별 얘기 소문 다 들어요. 근데 진행자 입장에서 꼭 이쯤에서 질문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혼설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또 이수경 씨랑 또 열애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열애설은 아니고. 미안하게 지금. 그게 열애설은 아니고요. 제가 내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커피숍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송대관 씨, 김국환 씨 한 트로트 가수 네 분이 앉아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 테이블에 잠깐 앉으라 그래서 얘기를 한 5분 했어요. 저는 제 테이블에 왔어요. 근데 그거를 송대관 씨 부인의 그 아는 친구인가 기자인가 보고 바로 국제전화를 했어요. 그때 부인이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야 너희 남편 지금 호텔에서 이수경 아나운서랑 뭐 얘기하는데 다정해 보인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사정은 다 빼고 호텔 둘이 뭐 굉장히 다정해 보인다. 막 이러니까 굉장히 오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해명을 설득력 있게 해야지. 호텔에서 5분 커피 마셨다고 소문이 난다? 근데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좋아도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본인 스타일이 아닌데 혹시 본인도 모르게 끼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송대관 씨는 또 다른 열애설도 있었어요. 그래요? 거기도 장소가 또 호텔이에요. 그래요? 호텔에서 어떤 여인과 같이 있는데 여자는 울고 있고 그 여자를 부둥켜 안다시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열애설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열애설의 그 상대는 처형이었고요. 그럼 처형은 왜 울었느냐? 운 이유는 이렇게 가족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오래 살면 어떡하느냐고. 그게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고 송대관 씨 그걸 또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송대관 씨 열애설 중에 제일 황당한 열애설은요. 이것도 역시 호텔인데. 송대관 씨 또 아내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전주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송대관 씨가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 알고 봤더니 송대관 씨가 공연을 하고 있었고 미국에 계시던 아내분께서 잠시 만나려고 들어와서 전주 호텔에 같이 묵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오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대관 씨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로 그게 건너가가지고 그게 들어간 거죠. 아니 현빈이나 강동원이 누구랑 차 한잔 마셔서 소문나는 건 이해가 가. 송대관 씨 좀 아닐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루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국 후에는 정말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송대관 씨가 그 태진아 씨하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인기가 정말 절정기에 향합니다. 2011년에 KBS 트로트 대축제에서 태진아 씨하고 우수 커플상, 연인도 아닌데 우수 커플상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두 분이 받고 2004년도부터 무려 6년 동안 태진아 씨하고 함께 치아 건강 보조식품 전속 모델로 활동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건강 쪽에는 다 뭐 휩쓰시는데 돌침대, 건강 매트, 각종 건강, 막걸리, 건강 보조식품 등 다양한 CF를 찍으시고 2002년도부터 11년간은 디너쇼가 거의 매진인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혼자 귀국을 해서 몇 년 동안 어머니가 생활하면서 이제 음반을 내놓고 활동을 하고 이제 가족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들어와서 이제 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태진아 씨와 함께 뭐 호흡을 맞추면서 행사도 많이 하고 공연도 하고 방송 활동하면서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할 때 그 가수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 그 아내의 내조가 없이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옷을 네. 다 아내가 코디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태진아는 옷이 너무 촌스럽다고 왜 이렇게 깔맞춤하고 모자가 그게 뭐냐고 맨날 반짝이만 입는데 본인은 아내가 이 코디를 해주기 때문에 세련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예,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곡을 들어보고 또 이게 히트할 거다 안 할 거다 나름대로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말하자면 전체 인생의 코디를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서 모두가 내 박자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위기 극복을 잘 해 나가고 계신지, 예,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건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송대관 씨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간증도 하시고요. 문제는 이 송대관 씨가 예전같이 사람들 앞에서 네 박자를 부르거나 쨍하고 했을 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며 일어나서 노래 부르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송대관 씨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정말 강릉부터 저 땅끝마을까지 다니셔서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예전처럼 송대관 씨가 노래 부르면 기쁘게 일어나서 호응해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수군대는 거죠. 아 짠하다. 진짜 가슴이 아프다.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시간이 흐르면서 송대관 씨 이 위기를 극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즐거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제 좋겠습니다. 생각은 이렇게 봐요. 저거를 이기는 방법은 부인도 도와줘야 되지만 역시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의 의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시 그야말로 해뜰날이 다시 돌아와서 재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멘탈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돼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네 박자 들으면서 사람들이 흥이 나질 않고 미안하고 불편하다면 그게 어떻게 돼? 아, 저 사람 빚 갚느라고 저렇게 처절하게 몸짓하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다시 노래를 할 때 지금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노래를 하는 거죠. 나 빚지고 나 망했고 나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고 라는 것이 의미화될 수 있는 노래를. 왜냐하면 과거의 송대관 씨가 보면 그때 자기 삶의 애환을 노래화시켰고 그게 반응을 얻었단 말이죠. 현재의 것을 고백하는 듯한 아주 솔직한 노래를 하면 좋겠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목이 대찬 인생이라고 지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사 특사안에 들어가시나요? 네. 예. 왜냐면요, 지금 70대 되신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벌려서요. 지금 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지금 보다 송대관 씨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내 얘기를 같이 느끼시는 70대들이 지금 60대 말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대찬 인생 딱 그러니까 나 지금 소름 끼쳐요. 맞아. 저 송대관 씨의 노래를 듣고 송대관 씨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 너나 나나 지금 이 나이에 꺾어졌지만 우린 다시 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시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은희 씨가 우정 출연으로 듀엣을 해주면서 네. 인수경 씨는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아니 이수영 씨 댄서를 춤까지는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네. 제가 송대관 송대관 씨가 그런 노래를 불러서 정은이 너가 백코러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I'd love to 얼마든지 해요. 네. 연예인은 정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정점을 찍었던 사람은 또 정점을 찍습니다. 반드시. 찍을 수 네, 저는 있습니다. 믿어요. 사람 인생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수들은 그 노래 제목이나 가사 따라간다는 얘기는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송대관 씨가 그야말로 차 편장 들고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 끝에 해뜰날을 빛을 봐서 많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습니다. 지금 송대관 씨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세월이 약일 수도 있고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분명히 쨍하고 해뜰날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열심히 노래할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